네, 중국은 그동안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책봉받은 말갈족 정권이고 계속 조공을 바쳤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관영 CCTV가 이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연말 연초에 방송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승재 특파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그동안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책봉받은 말갈족 정권으로 계속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고 주장해왔죠. 네, 관영 CCTV가 이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연말 연초에 방송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책봉받은 말갈족 정권이고 계속 조공을 바쳤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관영 CCTV가 이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연말 연초에 방송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이게 언제 방송된 건가요? 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방송된 데 이어 어제부터 다시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백두산을 뜻하는 창바이산으로 40분짜리 다큐물 6부작입니다. CCTV의 다큐멘터리 채널인 CCTV 채널 9에서 방송했습니다. 이 다큐에서 CCTV는 발해를 세운 주체를 중국 동북지역에 살던 소수민족인 말갈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713년 발해에 사신을 보내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조영이 사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책봉을 받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다큐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大作荣史书记载其骁勇善用兵，这位在政治、军事和外交上都具备出色才华的部族首领，从这一刻起，正式向大唐帝国每年遣使朝贡。 CCTV는 발해와 당나라의 주요 교역 루트였던 백두산 자락 압록강 상류의 린장에서 당나라 수도 장안에 도달하는 구간을 발해의 조공 루트로 소개했습니다. 또 백두산을 만주족 등 중국 소수민족의 영산이라고 주장하고 백두산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이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예, 방송에서 이 재현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대조영이 사신 앞에서 무릎 꿇고 책봉받는 장면. 혹시나 중국인들이 이걸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일까 무서운데.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런 중국의 이런 주장,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발해가 중국으로부터 책봉받은 말갈족 정권이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소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7世纪的时候，数漠漠河强大。唐宣宗时，曾经封他的首领大作荣为渤海郡王。 중국은 지난 1996년부터 역사 수정 작업을 시작해 전설 속의 나라였던 하나라와 상나라를 중국의 정사에 편입시켰습니다.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에는 만리장성의 길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2,500여 킬로미터 더 긴 8,800여 킬로미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고구려의 박작성으로 대폭 연장해 이곳에 만리장성 동단 기점이라는 대형 표지판까지 걸었습니다. 국내 역사학자들은 중국이 만리장성을 동쪽으로 확장함으로써 고구려와 발해 영토였던 중국 동북 일대가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공인 역사서를 발행하는 중화서국은 오는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중국의 상고사가 포함된 정사 기록을 전면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역사 재편을 거치면 중국 동북 지역에 기반을 둔 우리 민족의 상고사가 통째로 중국의 역사에 편입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입니다. 발해 역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발해 유적의 보존과 발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발해 역사 연구의 초석이 된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한 절터입니다. 하지만 발해 절터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은 주춧돌 3개뿐. 보존 상태는 비참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20년 전 7개였던 주춧돌은 3개만 남았고 그마저도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풀밭에
관광객과 마을 주민들은 주춧돌을 쪼개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발해 유적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 등 각종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 농경지처럼 보이지만 천년 전 흙으로 쌓아올린 발해 성터입니다. К этому памятнику вызван давно, потому что известен он давно. Но его сохранение и исследование как раз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особенно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ызван с 1992 года, когда мы стали работать с Корейским фондом культурных 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발해 유적은 러시아 연해주에만 280여 곳에 분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발굴이 완료돼 보존되고 있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현재 정부 예산과 인력으론 연해주 일대의 발해 유적을 발굴하는 데만 15년 이상 걸린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우리 장졸들은 내 마지막을 똑똑히 보아두거라.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한다면 살아서도 꿈을 이룰 것이나 승리를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지킬 나라가 생길 것이다. 나 대중상은 이제 마지막 칼을 뽑아 부끄럽지 않은 생을 마치려 한다. 살아서 꿈을 이루니 죽어서도 이 철물령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리라. 발해국의 건국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서기 668년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대동강 이북과 고구려 땅인 요동지방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이를 지배하였다. 고구려 유민은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였고 이에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2만 8천여 호를 중국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때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과 걸걸 중상 부자도 고구려 유력층으로 분류되어 영주로 끌려가게 되었다. 당시 영주는 당이 북동방의 이민족을 제어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운영한 전략 도시였다. 이곳에는 고구려 유민을 비롯하여 말갈인, 거란인 등 다수 민족이 집결되어 있었다. 이들은 당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였다. 696년 5월 마침내 거란인 이진충과 손만영이 영주도독 조회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틈을 타서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 말갈인과 함께 영주를 빠져나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대조영은 추격해오는 이해고 당나라 군을 천문명 전투에서 크게 무찌른 뒤에 만주 동부지방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규합하여 698년 길림성 도나현 부근의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우고 연호를 천통이라 하였다. 당은 발해의 건국이 기정사실이 되고 게다가 요서 지역에 대한 돌궐, 거란, 해 등의 압력으로 요하 유역과 만주 일대에 대한 지배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705년 사신을 보내 발해의 건국을 인정하였다. 더구나 713년에는 대조영에게 발해군 왕이라는 형식상 관직을 수여하였는데 이때부터 발해를 자주 국가로 인정하였다. 당시 대조영이 통치하는 발해국은 고왕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 대무예가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726년 부여의 후계 국가인 두망무와 동북방의 여러 말갈족들을 복속시키고 만주 북부 일대 전체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영토 확장의 편리성과 지방 세력의 약화, 즉 왕권 강화를 위해 수도를 동모산에서 중경 현덕부로 옮긴다. 이러한 발해의 급속한 세력 확대는 주변 나라들을 긴장시켰다. 이때 당나라는 발해 북쪽의 흑수부 말갈과 연합하여 대응하였다. 흑수말갈과 당의 연합에 반발한 무왕은 동생 대문예에게 군대를 이끌고 흑수말갈을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대문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당에 망명하였다. 이 때문에 당과 발해는 대문예의 송환 문제를 둘러싼 외교 분쟁이 수차례나 일어났다. 이러한 와중에 732년 가을 거란족이 사신을 보내와 함께 당나라를 칠 것을 제안하자 그해 9월 발해는 장군 장문우에게 수군을 이끌게 하여 등주를 급습하여 순식간에 점령하는 한편
요서의 마도산에서 대문리가 이끄는 당나라 군과 격돌하였다. 이후 당나라가 신라의 지원을 요청하면서까지 발해를 공격하기도 하였으나 발해의 성장은 거칠 것이 없었다. 737년 무왕이 죽고 대흥무가 3대 문왕에 즉위하여 대흥모력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문왕도 영토 확장을 계속하여 동북 방면의 말갈 부락을 복속시키고 그곳에 불을 설치하였다. 그 무렵 발해의 고민 또한 커지고 있었다. 우선 면적에 비해 발해의 자연 환경은 너무 거칠었다. 모진 추위와 함께 눈으로 덮이거나 얼어붙은 땅은 농사를 어렵게 하였고 사냥과 가축을 기르기가 발해의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늘 물자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발해의 두 번째 고민은 여러 종족을 잘 통합하여 국력이 하나로 일치된 나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넓은 만주 지역에는 여러 종족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구성원 중 하나인 훗날 여진족 혹은 만주족으로 불리는 말갈족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이미 고구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고구려인이 된 세력이 있었던 반면 이때 새롭게 정복된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컸다. 오랜 고민 끝에 문왕은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내부의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선 756년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이곳은 만주에 살고 있는 여러 세력의 주된 이동로이자 물자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농사를 짓기에도 한층 수월한 지역이었다. 선왕이 제위 10년 만인 830년에 죽은 뒤 약 100여 년간에 걸친 발해 역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일부 학자는 비슷한 시기에 분화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발해의 멸망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당시 발해 내 피지배층을 구성하던 말갈족의 성장으로 국력이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16년 거란의 야유라 보기는 부족을 통일하고 요나라를 세워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그는 중원 지방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후 세력인 발해를 먼저 제거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925년 음력 12월 말 야유라 보기는 군대를 이끌고 발해를 공격하였고 발해는 요나라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다. 결국 발해는 보름여 만인 926년 3월 1일에 멸망하였다. 발해의 역사는 이미 국내에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이나 또 이와 같은 삼국 유사 또는 고려사를 통해서 발해의 존재와 또 발해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각종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발해의 역사 또 대조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고구려의 한 영토였던 그 자리에 발해국을 세워서 고구려를 존속시켜 보겠다는 대조영의 의지는 곧 고구려 영토가 거기까지라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 결과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발해 마을이란 표지판이 서 있는 이 마을은 1592년
발해왕의 후손인 영순태씨가 전거하여 대를 이어 살고 있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송백이리 마을이다. 영순태씨는 기록에 의하면 영순태씨는 발해의 전신인 진국을 세웠던 대중상 장군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대중상은 고구려 유장으로 아들 대조영과 함께 고구려가 멸망한 지 28년 후인 696년에 고구려의 고토였던 지금의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도 나시 현유진 동모산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세웠다. 그는 중국의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각각 영토를 확장한 고구려인이다. 대조영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2년 뒤 국호를 발해로 고치고 스스로 국왕이 되었다고 한다. 발해는 이후 229년간 15대 황제가 재위했으며 독자적인 연호를 쓴 동방의 대제국으로 군림했다. 926년에 발해는 229년에 사직이 거란족에 의해 무너지고 발해의 마지막 왕이었던 애황의 세자였던 대광현이 934년 수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국유사,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역사서와 사료 가치가 있는 협계태시, 영순태시 족보 등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 망국의 세자로 망명한 대광현과 발해의 신하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유민들을 고려와 한 뿌리로 여겨 후히 예우했다고 나와 있다. 대시가 태시로 바뀐 까닭에 대한 문헌 기록에 따르면 태조 왕건이 큰 대자와 클 태자는 통용하는 자로 동사 통감의 발해 고왕 대조영에 관한 기록을 할 때 태조영이라고 해 태조가 대시에서 태시로 사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를 비롯한 다른 사서에도 고려에 망명한 대시는 상당수에 이르지만 당시 태시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 현종 이후 활동했던 인물 가운데 대시가 아닌 태시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 대시가 태시로 바뀐 시기를 고려 중기라고 짐작할 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후 조선에 들면서 태시가 일반화됐다. 태시의 본관은 크게 협계와 영순 등으로 나눈다. 남원, 나주, 밀양도 있지만 협계와 영순에서 분가한 것으로 본다. 특히 남원 태시는 현재 북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협계 태시는 현재 전북 임실과 옥구 등지에 집거하고 있으나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 대부분 순절해 그 후손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지금의 경산시 송백이리에 집거한 영순태시는 대중상의 31세 손인 태순금 일족이 임진왜란을 전후해 문경시 영순면에서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로 이거한 것이라 한다. 영순태시 중시조는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을 물리치고 대장군에 오르며 영순군의 봉해진 태금추이고 이때부터 관양을 영순, 지금의 문경시 영순면으로 하고 있다. 송백일이 사당에 모신 위패는 조선 중종 때 춘추관 편수관을 역임한 대중상의 29세 손인 태두남이다. 태두남은 청백리로 유명하고 지금은 예천의 옥천 서원에 배향돼 있다. 태시는 13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선조의 찬란한 업적에도 현재 남한에 2000여 가구, 6000여 명이 거주한다. 성별 인구 112위의 희성으로 남아있다. 영순태시는 이 가운데 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협계 태시와 영순태시 족보는 다른 족보와 달리 발해의 기원, 발해 왕세 약사, 지리와 강역, 관제와 문물, 외교문서, 연표, 대시가 태시로 변한 사실 등 발해와 태시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학계에선 발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 공정을 무너뜨릴 만한 중요한 사료로 평가하고 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이 마을 영순태시가 정착하면서 축조한 제당으로 그간 여러 번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는 발해왕 대조영의 신위와 영정을 모신 전각이다. 이 전각에는 지난 2013년에 조성한 대조영왕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여기 대조영왕의 영정은 대한민국 대조영암을 진수하면서 선장의 권유에 의하여 문중에서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영정 관련 전문가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한민국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표준 영정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때부터 발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송기호 교수, 경성대 한규철 교수, 숙명여대 현기현 교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의해가지고 서울대 조영준 교수께서 직접 각 지방마다 찾아다니면서도 이곳에서 왔습니다. 그래, 남원에도 가고, 또 서울에도 가고, 충청도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종중원 140여 명의 이제 사진을 측면, 정면 전부 다 찍고, 또 그거를 가로, 세로 전부 재가지고 그 영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9차례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통과가 돼가지고 정부가 인정하는 문은 그 86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표준 영정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후원에 배향하는 신당도 각에서 전으로 승격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상윤사인데 옛날에 우리 후손들만 지낼 때는 이렇게 상윤사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신분 대절을 지내오다가 이제는 황제 영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사가 아니고 전으로 본체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보황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원래
남천면 송백일이에 500년 넘게 대를 이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옛 선조들이 간직하였던 소중한 기록과 문서 등을 지난 70년 전까지만 해도 무려 수레로 2차 정도나 남아 있었다는데, 이 또한 산업화 영향으로 오랜된 족보와 문서 등은 대부분 소각하고 현재까지 남아 소장하고 있는 문서는 목판 수십 장과 교지, 그 밖에 두루마리 형식의 기록물이 전부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목판본과 일부의 기록물을 안동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는 것이다. 발해가 멸망하고 대조영왕의 후손들이 유민들과 함께 고려로 내려와 조정에 많은 은혜를 입고 등과하였다는 사실과 노권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그러한 기록들은 이제 구전으로만 전해질 뿐으로 안타까움만 남아있다. 여러 서지의 형태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연호를 봐서는 뭐 만력시대라든지 이런 연호들은 곧 조선시대의 문서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송백의 전영동 사당은 고려시대 때 경산현이었던 전영동을 바람신으로 숭배한 것으로 집성촌 마을에서 서로 단합하기 위한 마을 내 당산 신앙이 없는 대신 동구박 바람신을 실존 인물로 숭배하게 된 것으로, 이는 영순태씨가 곧 고려왕의 후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조선 왕조에 이르렀어도 여러 관직에 등용하여 노권을 받았다는 교지 등의 기록을 볼 때 고려의 유민으로서 또 조선의 유민으로서 사회적 참여가 컸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전영동의 그 내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마을에 그분을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마을의 모든 재난과 모든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수호신으로 알고 중심으로 하는 영순태씨, 대조영의 그 후손들이 그 보관하고 있는 이런 문서들은 정말로 이 국가 문화적인,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좀 더 정격한 시립박물관이라든가 또는 뭐 국공립 이런 어떤 그 기록 문서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데와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경산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아마 형성되리라고 보는데, 경산이 한 50만 인구가 산다고 봤을 때 하나의 그 어떤 쉼터란지 또 어떤 그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앞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앞에서와 같이 우리 역사상의 발해의 활동, 또 대조영의 활동 영역은 실로 엄청났고, 또 그에 대한 기록들이 국내 유수의 학자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경산시 남천면 송백일이에 집거하고 있는 영순태씨는 1500년도 후반에서 그들의 문중이 선의산 자락에다가 마을을 처음 개척하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을의 좌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향으로 마을을 개척하게 된 동기도 북쪽의 발해국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천 송백에 거주하는 영순태씨도 본래는 문경 상주 일대에서 집거를 하다가 이후에 1500년대 후반에 지금의 남천면 송백리로 정거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문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거로는 마을 입구에 있는 전영동 사당, 전영동과 관계되는 그러한 신앙 속에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남천면 송백리의 영순태씨의 집거는 곧 불신하는 중국의 발해의 생성과
그 유민들의 이동 통로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그로 하여금 발해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송백은 발해민이 정착한 마을로서 그들이 살아온 모습을 재조명해주는 이를테면 그 일대를 문화마을로 조성한다든지 설화마을로 개발을 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 속에 담아서 발해라는 존재를 다시 천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조성한다면 그 누구도 발해의 역사를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